누구야? 내 딸한테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옆에서 재현은 동생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온몸엔 멍, 입술은 보랏빛. 그때 하은이 겨우 말했습니다. 오빠, 시댁에서 나 약 못 먹게 했어. 오빠 재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딸을 감금하고 약까지 끄는 시댁을 아버지와 의사 오빠가 끝까지 무너뜨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강재현이 여동생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었는데 그것조차 평소보다 어딘가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였기에 사흘이라는 공백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재현은 퇴근 후 곧장 여동생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그 집은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낮에도 그늘이 지는 구조였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 방문은 사전에 연락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면회가 어렵다는 말이었죠. 재현이 여동생 오빠라고 밝혔음에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은 그것으로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재현은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서늘한 두려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그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무진은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어요. 재현이 상황을 전하는 동안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평소와 달랐죠. 63년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본능이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재현은 그 집 인근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하은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지만 사실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저 담장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이 붙어 있었죠.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깊이 잠든 틈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지만 뒷마당 쪽 작은 문은 달랐습니다. 잠금 장치가 오래되어 헐거워진 곳이었어요. 하은은 슬리퍼 한 짝을 잃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데까지 걸었어요. 아버지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무진의 저택 현관 앞에서 집사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은 그 시각이었어요. 낮게 긁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쓸려 내려앉는 소리. 문을 열자마자 집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현관 계단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정확히는 쓰러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온 흔적이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고 슬리퍼 한 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중에야 정원 끝자락 10m 남짓 떨어진 풀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오다 벗겨진 것이 분명했죠. 무진이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는 딸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입술은 옅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무진은 무릎을 꿇고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 대신 실처럼 가는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재현이 도착한 건 무진이 연락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집 인근 골목에 이미 차를 세워두고 있었던 터였어요. 현관 앞에 풍경을 본 순간 재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감정보다 훈련이 먼저 작동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본능이 그의 몸을 움직였어요. 그는 빠르게 하은의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은 있었지만 약했어요. 혈압을 짐작할 수 있는 피부 색깔과 손끝의 온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은의 손목을 잡아 혈관을 확인하는 순간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목 안쪽에 오래된 멍 자국이 여러 겹쳐 있었어요.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생겨난 흔적이었죠. 재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매를 더 올렸어요. 팔목 위쪽에도 같은 종류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색이 다른 여러 겹의 멍이 서로 위에 쌓여 있었어요. 무진은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검사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먹 쥔 손 위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은이 눈을 조금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재현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실처럼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나 집에 가기 싫어.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의사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오빠로서의 감정이 그 찰나에 전부 올라와 버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하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안 가도 돼. 짧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차를 가져오라는 무진의 지시가 짧게 떨어졌습니다. 집사가 달려가는 사이 무진은 딸을 안아 올렸어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팔에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등에 손이 닿는 순간 손바닥에 뜨끈한 무언가가 베어들었어요. 무진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빛이었죠. 딸의 등 어딘가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슬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단단했어요. 수십 년간 범죄자들과 마주 앉아 진실을 끌어내던 그 눈빛이 지금 딸의 얼굴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섰고 셋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서울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재현은 뒷좌석에서 하은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무진은 앞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다시 한번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오빠 나 집에서 못 나오게 했어. 재현이 하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무진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앞좌석에서 그의 손이 무릎 위에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신호등 하나가 빨갛게 켜지며 차가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무진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 없음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 섰습니다. 재현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고 무진이 하은을 안아내렸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형광등 빛이 쏟아지는 순간 하은의 얼굴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턱 아래쪽에 짙은 멍이 있었고 볼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흔적이, 이마 위로는 가늘게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응급실 직원이 달려나왔고 하은은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무진은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딸 주위를 둘러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재현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오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지시하는 소리, 간호사가 수액을 연결하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무진의 시선은 딸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 끝에 무진은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그림자는 길고 차갑게 복도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응급실 처치실 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발소리, 장갑 끼는 소리, 기계음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 소란 속에서 하은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되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장치가 손가락에 끼워졌어요. 몸이 반응하는 것인지 그저 버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혈액 검사 수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현을 돌아보며 보호자가 맞느냐고 물었어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루푸스 진단을 받은 분이 맞느냐는 확인이었어요. 재현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3년 전 진단을 받았고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복용해왔다고도 덧붙였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혈액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루푸스 환자에게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면역 억제제의 혈중 농도가 거의 바닥에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환자가 약을 제때 먹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너무 낮았어요. 1, 2개월 정도 복용을 빠뜨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6주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약이 몸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죠. 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로서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루푸스는 약을 끊으면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고 심하면 심장과 뇌까지 침범하는 병이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은 그런 병에게 있어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방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약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있었어요. 담당 병원에서 매달 처방전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국 수령 기록이 없었어요. 처방전은 나갔지만 약은 받아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재현이 그 기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못 받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양 상태도 심각하다고 했어요. 단백질 수치가 극도로 낮았고 전해질 불균형도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입술 안쪽 점막이 찢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돌리지 않았어요. 강제로 입을 막았을 때 생기는 형태의 상처라고 했습니다. 처치실 안의 의료진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젊은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대체 누구한테 당한 거냐는 말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가 두려운 분위기였죠. 재현은 처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한켠에 무진이 서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낀 자세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현이 다가가 검사 결과를 전했어요.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한 번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약을 못 먹게 한 겁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어요. 그저 재현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죠. 재현이 수치를 설명하고
처방전 기록과 수령 기록의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영양실조 정도를 전하는 동안 무진의 표정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폭발하지 않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태를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차트를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한 달만 더 늦었으면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손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진의 손이 옆구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어요. 손등 위로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의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처음인 듯 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녀는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재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빠로서, 의사로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이 저 집에선 죽고 있었어. 아버지. 무진은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도 끝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처치실 방향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후 하은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의료진은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루푸스 특성상 증상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꾀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구조라는 설명이었어요. 환자 본인이 아프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이 고스란히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재현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약을 못 먹게 하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꾀병 취급했다면 하은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던 거였어요.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고 몸은 점점 나빠지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구조.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인지 생각할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진은 의사와의 대화가 끝나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새벽이 유리창 너머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오랫동안 법정에서 증거를 다루고 진술을 분석하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읽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어요. 재현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말을 걸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무게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갈수록 병원 복도는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교대 간호사들이 오가고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평범한 아침 풍경 속에서 무진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창가에 선 채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고요했지만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하늘처럼 눌려있는 고요함이었어요. 하은이 병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무진이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낮게 혼잣말처럼 뱉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줘야지. 재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문이 열렸고 좁은 병실 안에
하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된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는 이제 조금 더 고르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병실 밖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무진은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울 생각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 곁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은은 병실 창가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액은 여전히 연결된 채였고 팔목에는 가느다란 의료용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수면제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아직도 건조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바깥빛이었습니다. 재현은 이른 새벽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가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운 것을 알았습니다. 교대를 제안해도 무진은 고개만 저었어요. 아침이 되자 재현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죽을 사왔고 무진은 복도 끝 창가에서 전화 한 통을 조용히 마쳤습니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짧은 통화였고 표정은 돌아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병원 측에 병실 출입 제한을 요청했지만 법적 배우자의 방문은 막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은 무진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문제는 9시 20분에 시작됐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박자씩 또렷하게 울리는 구두 소리와 그보다 빠른 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어요.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의 밀쳐지듯 열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약간 틀어져 있었고 눈 밑에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들어섰어요. 명품 재킷에 핸드백을 팔 안쪽에 끼고 있었는데 표정은 병문안을 온 사람이라기보다 점검을 나온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하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된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어요. 눈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침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움직임이었어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은이 무엇을 느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 쪽에 걸린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내용을 훑다가 콧소리와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약은 처방받아 놓고 안 먹은 거 아니냐는 말이었어요. 밥도 얼마나 잘 차려줬는데 영양실조가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깔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픈 것이 안타깝다는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보일 수 있었지만 하은의 귀에 닿은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경찰이 오면 괜히 일이 커진다며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 편하다고 했어요. 말 끝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괜히 경찰까지 가면 너만 힘들어져.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고 차가운 어조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무릎을 꿇리는 힘은 주먹이 아니라 저런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은은 지난 몇 년 동안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병실 쪽으로 다가오는 걸음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딸의 굳어있는 얼굴, 남편이 허리를 숙이고 있던 자세, 시어머니가 차트를 내려놓은 위치까지 한 번에 읽었어요. 오랫동안 진술을 분석하고 현장을 파악하는 일을 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을 일으키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반갑게 맞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걱정이 되어서 왔을 뿐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 다시 말해봐.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낮음이 오히려 병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시어머니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진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또 한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그의 얼굴 위에 고정되었어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했어요. 아내가 걱정돼서 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진의 눈빛 앞에서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해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무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입이 닫혔습니다. 무진은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죽인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진의 시선이 자신에게 옮겨오자 손에 쥔 핸드백이 흔들렸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병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가 간호사실 앞에서 보안 요원에게 연락해야 할지 망설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부러 높게 올린 목소리였어요. 억울하다는 어조였지만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가문이 무너지면 더 많은 것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식이었습니다. 무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딸을 바라봤어요. 하은이 이불 위에 올려진 손으로 천천히 무진의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 손이 전부였죠. 무진이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했어요. 남편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복도에서 보고 있던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간호사는 보안 요원에게 건넬 연락을 그냥 내려놓았어요.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진은 딸의 침대 옆에 다시 앉았어요. 하은의 손이 아직 그의 소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딸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무진의 계획은 시작됐어요.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를. 무진이 법무법인으로 돌아온 것은 그날 저녁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은의 병실에 전문 간병인을 배치하고 재현에게 경과를 부탁한 뒤였어요. 혼자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은 서울 서초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른 저녁 시간이 지나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로비에는 경비 한 명만 남는 구조였습니다. 무진은 그 시각을 알고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건물 안쪽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거의 오지 않는 구역이었어요. 이 공간은 무진이 대검 특수부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개인 자료를 보관해온 곳이었습니다. 퇴직 후 법무법인을 차리면서 건물을 매입할 때 이 지하 공간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직원 어느 누구도 이 문 안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진은 계단을 내려가 두꺼운 철제문 앞에 섰습니다. 사무용 자료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지만 이 문 안쪽이 단순한 자료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진 외에 없었어요. 문 옆에는 손바닥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유리판 위에 손을 올려놓자 짧은 기계음이 울렸어요. 10년 만에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녹색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철컥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쪽에서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지와 종이 냄새가 섞인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에서만 나는 냄새였어요. 무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천장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불빛이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방 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세로 4m 남짓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벽면을 따라 오래된 캐비닛과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두툼한 바인더 5개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 문을 닫던 날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의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어요.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윤성혁 가문조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작일은 2013년 5월이었습니다. 무진이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남편의 신상 정보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학력, 경력, 그리고 가문 전체의 사업 구조도가 함께 있었어요. 병원 2곳, 요양원 3곳, 사모펀드 2개. 무진이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메모들이 여백마다 가득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 재정 흐름 분석표가 나왔어요.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 내역, 보험금 청구 건수가 이상하게 증가한 구간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붉은 펜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이후 20일 이내 보험금 수령 17건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진은 그 숫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무진은 서랍에서 소형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내 녹음기에 끼웠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르다가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목소리였지만 울음을 참느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했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의 서명이 평소 담당 의사 것과 달랐다는 말에서 목소리가 한번 끊겼어요. 녹음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진은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이어지는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보자로 찾아왔던 여성이었어요. 당시 무진은 이미 윤 씨 가문을 조사하던 중이었고 이 목소리는 그 조사에 살을 붙여준 첫 번째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회상이 밀려왔어요. 2014년 봄 하은이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진은 혼자 이 방 앞에 섰었어요. 파일을 펼쳐놓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딸에게 결혼을 막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딸의 얼굴이 너무 환했습니다. 무진은 그날 결국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문을 잠갔어요. 그 결정이 10년이 지나 지금 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의 손목에 겹겹이 쌓인 멍으로 2달간 못 먹은 약으로 찢어진 점막으로 돌아왔어요. 무진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책과 분노가 같은 자리에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곱씹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전화번호 6개가 암호 형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검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온 몇 명의 이름이었어요. 무진은 수첩을 펼쳐놓고 다른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쓰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잉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윤씨 가문 붕괴 계획. 딸을 위하여. 만년필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사각사각.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0년 전에는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딸의 몸 자체가 증거였어요. 무진은 더 이상 파일을 닫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힌 첫 번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별도로 준비해둔 추적 불가능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들어왔어요.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하 밀실에는 형광등 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무진은 전화를 걸기 전 잠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사진들은 오래전에 내려져 있었지만 그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방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깨어날 시간이었어요. 무진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무도 모르는 임시 사무공간 하나를 이틀 전에 따로 빌려두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방이었어요. 노트북 한 대와 보안이 강화된 별도 인터넷 회선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자료 정리였습니다. 10년 전 밀실에서 꺼낸 파일들 가운데 회계 관련 문서를 선별했어요. 대성요양재단 계열 병원들의 수입 흐름을 정리한 표가 있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그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환자 사망 기록들이었어요. 무진은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 골라냈습니다.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정리했어요. 이름 2개와 금액 3줄. 그것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일부만 보이는 자료가 전부 보이는 자료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익명 계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방식이었어요. 그 계정으로 윤씨 가문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미지 파일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전송 시각은 오전 2시였어요. 대부분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 무진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경유해
서류 한 통을 만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특수수사공조단이라는 기관명이 찍혀 있었어요. 실제하지 않는 기관이었지만 글씨체와 직인 모양, 봉투의 질감까지 실물과 구별하기 어렵게 제작했습니다. 수신인은 박금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압수수색 예정, 자산 목록, 조사 대상자 명단, 그리고 마지막 줄에 48시간 내 집행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또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있다는 암시였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코드명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수신 확인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무진이 봉투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공포는 칼보다 빠르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직접 부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등기 우편이 도착한 것은 닷새째 오전이었습니다. 배달원이 저택 초인종을 누른 시각은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수신 확인 서명을 받은 뒤 봉투가 시어머니 손에 전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겉면의 문구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특수수사공조단이라는 글자와 긴급극비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압수수색 예정 자산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부동산이 3곳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명단 맨 위에는 남편 이름이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내부 제보자, 코드명 이글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금고 위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글. 그 코드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같은 시각 단체 대화방에 며칠 전 올라온 이미지 파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실수로 잘못 전송된 것이라거나 누군가 장난친 것으로 치부했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봉투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미지 속 이름 2개가 다시 소환됐어요. 그중 하나가 남편의 이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단 관련 외부 거래처 이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거래처는 장남 성준이 직접 관리하던 곳이었어요. 성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회계팀 직원이 지난달 서류를 무단 복사했다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를 처음 가져간 사람이 남편이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서류 종류까지 언급했습니다. 남편이 즉각 반박했어요. 업무상 필요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업무라면 왜 보고 없이 가져갔느냐고 따졌습니다. 차남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형이 법무팀 직원을 따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성준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그것도 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형을 바라보며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대답 없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서로 다른 방향의 의심들로 뒤덮였습니다. 성혁은 어머니를 쳐다봤고 성준은 성혁을 봤으며 성우는 성준을 의심하면서도 눈빛은 성혁을 향해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자신이 의심받을까 봐였어요. 그날 오후 운전기사가 갑자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에는 가정부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먼저 눈치를 챈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그 무렵 병원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보고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택 내부 동향을 확인하던 연락책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가족 간 충돌 시작, 직원 이탈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표정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균열은 심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씨 하나만 던지면 나머지는 스스로 타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진술실에서 사람들을 마주 앉혀온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무너뜨려야 할 것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직접 본 것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 판은 절반도 펼쳐지지 않은 거였어요. 무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딸에게 들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죽을 한 그릇 다 비운 것은 이번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었어요. 반 그릇 남짓이었지만 재현은 그것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제투약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혈액 수치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위험 구간을 벗어나긴 했어도 정상 범위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어요. 무진이 병실에 들어온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하은이 먼저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 나아 보인다는 말을 무진이 꺼내기 전에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진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딸이 말을 꺼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은은 이불 위에 올려진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성요양재단 병원에 입원한 것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유했어요. 루푸스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좋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며 재단 병원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믿었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니 잘 돌봐줄 것이라 생각했죠. 처음 몇 주는 그랬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맞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 시간에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 달린 침대가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거의 매일 들렸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병실 이동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직접 봤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병실 창에서 비스듬하게 보였습니다. 노인 환자 3명이 침대에 실린 채 지하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간호사와 다른 직원 2명이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손을 들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직원이 조용히 눌렀어요. 하은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환자분들이 어디로 가셨냐고요. 간호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은이 분명히 봤다고 하자 착각하신 것 같다며 말을 끊었어요. 그 뒤로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 전날까지 복도에서 저한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아빠. 하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눈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 할머니의 부고를 게시판에서 본 것은 이틀 뒤였어요.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전날까지 복도에서 하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패턴이 2번 더 있었어요. 새벽에 지하로 옮겨지고 며칠 후 부고가 뜨고 기록에는 자연사나 합병증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은은 그것을 오랫동안 혼자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사라졌어요. 눈물 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딸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보험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은이 입원한 지 1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루푸스 증상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했던 시기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 끝까지 나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 있었는데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 사람은 하은을 보지 못한 채 지나쳤어요. 하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이번 달에 보험금이 3건 들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됐다며 가볍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짧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화는 금세 끝났어요. 2 사람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지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어, 하은아. 아빠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하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혼자 삼켰을지 무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딸의 손을 꼭 쥐고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온 무지는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은 마침 간호사실 근처에 있었어요. 둘은 병실에서 멀찍이 떨어진 복도 끝에 섰습니다. 무진이 딸에게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어요.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기와 환자 사망 시기가 겹친다는 대목에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재현은 말하기를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의 입원 병원이 대성요양재단 계열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직접 알아봤다고 했어요. 같은 전공의 과정을 거친 동료 중 그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연락을 취했어요.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자 그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 지하 3층에 특수치료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정식 허가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내부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무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퍼즐이 완성됐어요. 허가 없는 치료실, 새벽에 환자 이송, 며칠 후에 사망,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수령된 보험금. 선이 이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치료 공간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환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재단은 그 죽음마다 보험금을 챙기고 있었어요.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어요. 무지는 그날 밤 법무법인 지하 밀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연결 구조도를 펼쳤어요. 불법 임상 편법 운영에서 시작해 환자 사망, 보험금 수령, 재단 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지점마다 이름과 날짜와 금액이 붙었어요. 빈칸이 없었습니다.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무지는 수첩을 펼쳐 2번째 전화번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쪽이 아니었어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며칠 후면 모두가 알게 될 터였습니다. 무진이 마지막 서류 묶음을 전달한 것은 이후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경로였습니다. 파일은 4갈래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달됐어요. 한 갈래는 검찰 내부의 특정 인물에게 중간 전달자를 통해 넘겼고, 또 한 갈래는 의료 전문 기자의 우편함에 익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국내 의료인권단체와 해외 연계조사기관의 내부 제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됐어요. 무진은 그 어떤 경로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출처 표기도 없었어요. 다만 내용이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자료가 전달되고 나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대성요양재단 병원 정문 앞에 차량 여러 대가 멈춰 섰어요. 불빛 하나 없던 이른 새벽 5시였습니다. 한빛수사공조단이라는 글자가 점퍼 등판에 새겨진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대문이 열렸어요. 동시에 또 다른 팀이 인근 저택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곳이 같은 시각에 시작됐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간 수사관들은 원무과부터 움직였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열고 컴퓨터 본체를 봉인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수사관 2명이 배치됐습니다. 지하 3층 특수치료실 문 앞에 다른 팀이 섰어요. 자물쇠를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간 수사관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의료 장비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없는 환자 동의서,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저택에서는 수사관들이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뛰어내려온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높아졌다가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끊겼어요. 이미 보냈던 등기우편과 같은 기관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주 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재와 금고 앞에서 작업을 시작한 뒤였어요. 며칠 전부터 쌓여온 의심, 가족 단체방에 올라온 이미지, 등기우편 봉투가 남긴 공포가 이 순간 한꺼번에 터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서 있던 수사관이 손 안에 장비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 탓을 하느냐고 했어요. 아들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 가문을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도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성준과 성우는 각각 다른 방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은 몰랐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회계 서류에 두 사람의 서명이 있었고 재단 이사회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가담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질 터였어요. 국내 뉴스가 보도를 시작한 것은 오전 6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신 기사였어요. 수도권 요양병원 계열사 압수수색이라는 짧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의료 전문 기자가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가 기사화됐습니다. 대성요양재단 계열 병원에서 허가 없는 신약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환자 여러 명이 사망했으며 사망 후 보험금이 재단 계좌로 수령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포털 첫 화면에 올랐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였습니다. 재단 계열법인 주식이 하한가를 향해 내려갔어요. 거래처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제약회사였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 납품업체였습니다. 세 번째가 오기 전에 사무실 직원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오전 11시에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서며 오해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팔을 잡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공항 대합실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가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끌려 걸어가는 뒷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무진은 그 시각 병원 맞은편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 올라간 자리였어요. 아래로 대성요양재단 병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사 차량들이 정문 앞에 줄지어 있었고 취재 차량도 여러 대 보였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진은 그 광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난 직접 나서지 않는다. 대신 움직이게 만들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진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어요. 그는 언덕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향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면역 억제제 제투약 6주 차였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이번 주 검사 결과가 지난주보다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완치를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회복의 방향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무진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하은은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던 것인지 그냥 펼쳐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보자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봤느냐는 말도 어떻게 됐느냐는 물음도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열릴 것이고 하은이 증언대에 서야 할 날도 올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대로였습니다. 압수수색이 있던 날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공판이 열렸고 두 번째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대성요양재단 명패는 건물에서 내려졌고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배상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은은 그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퇴원한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약을 먹고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씩 정상 범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완치가 아니었습니다. 루푸스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었어요. 다만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청문회 초청이 온 것은 퇴원하고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회에서 주최하는 희귀질환 환우 인권 청문회였어요. 피해 당사자로서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은은 하루를 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청문회 일주일 전부터 틈이 날 때마다 여동생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어느 날 저녁 재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내린 긴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얼굴은 아니었지만 쓰러지던 날 밤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무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현도 함께였습니다. 청문회장은 국회 내 대회의실이었습니다. 300석 남짓의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환우 가족들, 의료계 관계자들, 취재진,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진과 재현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나란히 앉았어요. 2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의 순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했어요.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증언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깐 멈칫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진이 그것을 봤어요. 첫 번째 줄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목소리 없이 사라진 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은은 계속했어요. 병원에서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지하로 옮겨지던 환자들, 며칠 후 게시판에 올라오던 부고들, 그리고 웃으며 인사하던 할머니의 얼굴을, 자신의 약이 숨겨지던 날들, 아프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던 시간들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한번 갈라졌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말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이 2초쯤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맨 뒷줄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이 든 노인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일어섰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그 다음 옆자리에서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은 2명이 동시에 섰어요. 그것이 번졌습니다. 1줄, 2줄, 객석 전체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하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첫 번째 줄에서 그 손을 바라봤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박수를 치면서도 시선은 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재현은 눈을 빠르게 한번 깜빡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대기실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피해자 가족 한 명이
하은의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병원에서라는 말이 입안에서 끊겼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하은이 한 발짝 다가가 그 여성을 안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청문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은의 증언을 재판 최종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심 선고는 2달 후로 예정됐습니다. 무진은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시댁 인근 언덕 위에 차를 세웠어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멀리 저택의 대문이 보였어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 안쪽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봄이 왔는데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 집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무진은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구나. 차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동을 걸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무진은 법무법인 지하로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파일들을 꺼내 하나씩 분류했어요. 검찰에 공식 전달된 사본은 이미 수사 기록으로 편입된 상태였고 재판에 제출된 증거 원본도 법원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은 개인 보관용 사본들이었어요. 법적 처리가 완전히 끝난 자료들이었습니다. 무진은 그것들을 정원 한켠의 소각로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10년간 쌓아온 개인 기록들이 연기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무진은 그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지막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무진의 집 정원에 하얀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도 노랗게 열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차 3잔이 놓였습니다. 무진이 따랐고 하은과 재현이 나란히 앉았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흘렀어요. 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울었습니다. 하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에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재현이 찻잔을 들었어요. 무진은 정원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의 몸도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약을 먹어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될 터였습니다. 그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이프 한 번이 이 영상을 실시간 랭킹으로 보냅니다. 사연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